나는 정우라고 한다. 73, 서울 서쪽 끝 오래된 연립에서 혼자 산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미가 급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 조심스럽다고도 한다. 두 말 다 맞다. 서두르려다 주춤서고 주춤서다 결국 달려간다. 젊을 땐 이 모순이 내 발목을 잡았고 늙으니 이 모순이 내 심장을 붙들어준다. 요새는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에서 늘 같은 동작을 한다. 문고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본다. 첫 번째엔 손이 떨리고 두 번째엔 숨이 고르고 세 번째엔 마음이 좁아든다. 그 다음에야 그래, 가자 하고 계단을 내려간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나는 계단을 더 믿는다. 버튼은 때때로 사람을 배신하지만 계단은 한 칸 한 칸 정직하니까. 아침은 라디오로 연다. 오래된 전파의 바스락거림. DJ가 요즘 젊은 가수 노래를 틀어주면 가사보다는 악센트를 듣는다. 발음이 반짝이는구나. 저런 박자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보리차는 전날 밤에 끓여 식혀둔다. 따뜻한 건 위장을 달래주지만 미지근한 건 마음을 달랜다. 창가에는 오래된 화분이 있다. 이름 모를 식물인데 내가 햇빛을 어디까지 당겨놓느냐에 따라 잎의 방향이 달라진다. 사람도 비슷하더라. 어디에 마음을 비스듬히 기대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나는 한때 시장 사람이었다. 연탄 배달로 시작해 과일 좌판을 거치고 마지막엔 포장을 했다. 손은 그때 다 달았다. 남들은 지문이 신분증이라는데 내 지문은 허술하다. 그 덕에 죄는 못 짓겠다 싶다. 젊은 날엔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동식. 같은 동네, 같은 운동장, 같은 공장, 같은 막걸리 잔. 군대 가기 전날 밤 우리는 치킨도 아닌 닭볶음탕을 앞에 두고 한참을 떠들었다. 야, 정우야. 우리 돌아오면 진짜 사람답게 살자. 그래, 그때는 진짜 사람답게. 술잔을 부딪혔다. 부딪힐 때 유리끼리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우리는 잠깐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세상이 우리를 갈랐다. 나는 군대에 갔다 돌아왔다. 돌아오니 동식은 없었다. 어디 갔냐? 물으면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 어느 날 그 집이 통째로 비었더라. 그게 전부였다. 주소록의 이름은 오래 남지만 사람의 자리는 금방 비었다. 그 빈자리를 나는 50년 넘게 들여다보며 살았다. 그날 오전 라디오는 교통 소식을 전했다. 어느 다리 어느 차선, 시속 몇 킬로로 밀린다. 나는 다리가 아니라 내 심장 리듬이 밀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2로 시작하는 번호. 나는 순간 병원 냄새를 떠올렸다. 혹시 아들이나 딸에게 무슨 일이? 아들은 남해로 내려가 작은 선박 일을 하고 딸은 멀리 대전에서 사는데 둘 다 전화를 자주 하진 않는다. 나이 든 아버지에게 자주 전화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걱정이라 여기는 모양이다. 나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진 걸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우, 너 맞니? 쉰 숨을 바닥에 굴리듯 깔고 올라오는 목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등을 펴고 바닥에 발을 붙였다. 세상이 조금 기울었다가 멈췄다. 그 목소리를 나는 안다. 늙은 목청 속에서도 기억은 형태를 잃지 않는다. 뼈대가 있다. 그 뼈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설마 동식이냐? 수화기 너머에 정막이 흘렀다. 정막은 잠시였는데 내게 길었다. 그리고 낮지만 또렷한 대답. 그래, 나다. 내 오른손이 보리차 잔을 덮쳤다. 미지근한 물이 책상 위로 조금 넘었다. 물웅덩이를 보면서도 나는 수화기를 고정했다. 너 어디 있냐? 시장. 그 구석자리. 우리 예전에 떡볶이 먹던 철제 벤치 있는 데 있잖아. 그 근처다. 아침 햇빛이 창틀을 타고 화분잎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잎을 쓰다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신발을 신는 동안 내 안에서 오래된 문장들이 줄줄이 걸려 넘어졌다. 왜 이제야 어디 갔었냐? 너 살아는 있었냐? 나는 왜 몰랐냐? 너 아니면 누구냐? 질문이 많을수록
발걸음은 빨랐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을 택했다. 한 계단, 한 계단. 호흡은 조금씩 짧아졌고 머리 위에 어젯밤의 습기가 남아 있었다. 바깥 문을 열자 시장 냄새가 확 끼쳐왔다. 기름, 비닐, 생선, 파, 사람. 사람 냄새가 제일 컸다. 사람 냄새는 멀리서도 온다. 50년 전에도 그랬다. 시장 입구는 달라져 있었다. 프랜차이즈 간판, 똑같은 크기의 조명, 똑같은 음각글씨.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시장이 깔끔해졌는데 깔끔하다는 말은 때로 재미없다는 말과 비슷하다. 나는 발을 조금 더 안쪽으로 옮겼다. 구석자리는 그대로였다. 오래된 파라솔,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 앉으면 허벅지가 시려오는 철제 벤치. 그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흰머리, 깊은 주름, 말라붙은 입술. 그런데 눈빛이 문제였다. 눈빛만큼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었다. 세월은 얼굴을 찢지만 눈동자 안의 불씨는 함부로 못 찢는다. 정우야. 그가 먼저 나를 불렀다. 나는 이름을 불리는 순간 나이를 잠깐 잃었다. 아이가 된다. 50년 전 운동장 모서리를 돌아 나오던 그때 목소리와 같은 각도였다. 동식아. 우리는 서둘러 일어나지도 서둘러 끌어안지도 않았다. 노인들의 반가움은 조용하다. 조용해야 오래간다. 나는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동식은 나를 바라보다가 눈꺼풀을 천천히 2번 내렸다 올렸다. 행복한 사람의 동작이었다. 불안한 사람의 동작이기도 했다. 너 살아있었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엉성했다. 50년을 준비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문장은 언제나 서툴다. 살아있었다. 살아만 있었다. 그가 웃었다. 웃음은 잠깐이었다. 벤치 밑으로 그림자가 들고 나며 움직였다. 시장 사람들의 발, 중년 여자의 발꿈치, 학생의 운동화, 배달원의 슬리퍼. 세상이 우리 발등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전파와 걷는 소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 왜 지금이냐? 내가 물었다. 첫 질문은 늘 짧다. 짧아야 상대가 길게 대답한다. 동식은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얇았고 모서리는 누렇게 물들었다. 접힌 자국은 뼈처럼 깊었다. 이거 내 주소다. 20살 때 내가 적어둔 거.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 가방을 바꿔도 방을 옮겨도 도시를 떠나도 이 종이만은 늘 주머니 안에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걸 쥐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종이를 받지 않았다. 눈으로만 봤다. 종이에 적힌 내 옛 주소는 이제 현실의 주소가 아니다. 사라진 주소를 손에 쥐면 소나기가 허전해질 것 같았다. 정우야. 그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시간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 그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무릎에 얹은 손가락을 한 번 펴고 한 번 접었다. 노란 종이, 쉰 목소리, 그 말의 각도. 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해해버릴까봐 일부러 이해를 미뤘다. 배고프지? 내가 말했다. 떡볶이 아직도 있을까? 동식은 어깨를 살짝 올렸다 내렸다. 그 아주머니는 떠났고 그 자리가 카페가 됐다네. 커피값이 떡볶이 2접시 값이다. 그럼 커피 2잔 마시자.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시장 모퉁이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는 밝았다. 지나치게 밝았다. 노인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광도였다. 바리스타가 컵을 내려놓는 동안 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시장의 옛 풍경들, 천막, 파란 대야, 어묵 국물 김. 사진 속에서 젊은 우리 비슷한 그림자들이 웃고 있었다. 사람은 사진 속에서 늙지 않는다. 그래서 사진은 때로 잔인하다. 커피가 놓였다. 동식은 컵을 양손으로 잡았다. 양손으로 잡는 사람은 대개 몸이 춥다. 혹은 마음이 춥다. 정우야. 그가 컵 위로 말했다. 그때 나는 도망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인다. 형이 사업을 말아먹었고 집 앞에 신발이 늘었고 경찰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들이 밤마다 대문을 두드렸다.
군대 가면 가족을 건드릴까봐 그 전에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더라. 주소를 지우고 이름을 바꾸고 말수를 줄이면 어디든 염주처럼 스며들면 그렇게 살았다. 50년을? 50년이 하루처럼 가는 법을 그때 알았다. 매일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몸을 쓰고 똑같이 잠들면 세월은 길지 않다. 길어지지 않는다. 나는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커피가 식는 소리는 없다. 다만 입술이 조심스러워질 뿐이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내 질문은 다시 짧았다. 짧아야 바닥까지 내려간다. 동식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에 내가 아는 어제와 모르는 오늘이 같이 섞여 있었다. 정우야, 나는 내가 있는 줄 알았다. 내 삶에서 사라진 것들과는 달리 너는 어디엔가 있다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근데 이상하지. 내가 있는 줄 알아도 사람은 외롭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했다. 늦기 전에. 늦기 전에? 그래, 늦기 전에.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하면 결말이 되어버린다. 우리 나이에는 결말을 아껴야 한다. 결말은 마지막 한 번이면 되니까. 우리는 커피를 반쯤 남기고 다시 시장으로 나왔다. 햇빛이 기울고 있었고 파 장사가 장대를 접고 있었다. 고등학생 둘이 귤을 흥정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덤을 얹어주었다. 덤이라는 말이 좋았다. 인생에도 덤이 있기를. 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 정우야. 응. 내 집, 아직 그 언덕 위야? 언덕은 그대로고 집은 좀 바뀌었다. 화장실이 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멀지 않은 길을 걸었다. 시장 끝, 계단 몇 개, 골목 하나, 낮은 언덕. 동식은 숨을 고르는 법을 잊지 않았다. 한 발, 세 발, 다섯 발. 노인들의 걷기는 박자다. 박자가 무너지면 넘어지고 박자가 이어지면 산다. 연립 앞 벤치에 앉았다. 벤치는 낮았다. 낮은 벤치는 솔직하다. 앉으면 허리가 아프다. 몸이 솔직해진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날짜와 날씨가 적힌 낡은 종이. 그 밑에 오늘을 적었다. 동식, 시장, 커피, 종이. 아직 늦지 않다. 동식이 웃었다. 너 아직도 그런 거 적냐? 적어야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버렸지. 적으면 들킬까봐. 누구에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질문은 때를 가려야 한다. 때를 모르면 질문도 폭력이 된다. 해가 더 기울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벤치 아래를 지나갔다. 꼬리가 길었다. 길게 산 꼬리였다. 정우야. 응. 너 지금도 밤이면 시장 구석 생각하냐? 가끔. 그 자리에는 늘 누군가가 앉아있지.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앉아있는 느낌이 든다.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자리를 생각해. 나는 앉아있었다. 어디에? 많은 곳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앉아있으면 도망치는 것 같더라. 서 있어야 버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보았다. 어깨를 보며 사람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어깨는 거짓말을 덜한다. 동식의 어깨는 좁아져 있었다. 좁아진 어깨는 오래 책임을 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래 책임을 피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 다일 수도 있다. 초인종 소리가 골목 어딘가에서 났다. 누군가 퀵을 받는 모양이었다. 요즘은 초인종과 문자가 사람의 하루를 쪼갠다. 옛날엔 종소리나 해 그림자가 하루를 쪼갰다. 쪼개지는 방식만 달라졌지 하루는 여전하다. 해 뜨고 해 지고. 들어가자. 내가 말했다. 가도 되겠냐? 동식이 물었다. 왜 물어? 내 집 문턱을 내가 넘을 자격이 있나? 그 문장에 50년이 있었다. 문턱이 낮아지면 사람이 들어오고 문턱이 높아지면 기억이 들어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문턱은 누구의 자격을 묻지 않는다. 문턱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현관 앞에서 나는 손에 침을 살짝 묻혀
초인종 버튼에 먼지를 닦았다. 쓸데없는 버릇이다. 쓸데없는 버릇 덕에 나는 여지껏 버텼다.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고 냄새는 내 것이었다. 보리차, 비누, 오래된 나무. 동식이 신발을 얌전히 벗고 들어왔다. 나도 얌전히 들어왔다. 얌전하게 들어오는 법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나눴다. 동식은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 소리가 조금 들어왔다. 사람 목소리, 오토바이, TV 광고. 그 사이로 동식의 호흡이 들렸다. 호흡은 쉬는 게 아니다. 살아있다는 신호다. 정우야. 응.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도 될까? 내 귀에서 오래된 종이 소리가 났다. 종이를 접는 소리. 얘기를 접는 소리.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까지 걸어가며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일 같은 시간. 시장 구석에서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접었다. 접은 마음은 주머니에 들어간다. 내일 꺼내면 된다. 문이 닫혔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다. 한참이라는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가슴으로 잰다. 가슴이 넓어지면 한참이고 가슴이 좁아지면 잠깐이다. 오늘은 넓었다. 넓어서 오래 앉았다. 수첩을 펴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내일 시장. 동식? 늦기 전에. 펜 끝이 잠깐 떨렸다. 떨림은 나쁘지 않다.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밤이 내려왔다. 나는 라디오를 다시 켰다. DJ가 말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직 아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낯선 얼굴의 장점은 새로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다. 나는 새로운 표정을 지어보았다. 그 표정이 어울리지 않았다. 노인은 새로운 표정을 자주 지을 필요가 없다. 대신 오래된 표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오래된 표정은 그 사람의 역사다. 잠들기 전 나는 문고리를 다시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 시장 구석 파라솔의 그림자가 눈꺼풀 안쪽으로 들어왔다. 철제 벤치의 차가움이 엉덩이에 다시 얹혔다. 동식이 목소리가 나무결처럼 거칠게 문장을 밀어올렸다. 내일.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시장은 준비 중이었다. 물건들이 박스에서 꺼내져 세상으로 분양되었다. 분양받은 사과는 빛났고 분양받은 파는 눕지 않았다. 구석자리 벤치는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벤치가 방향을 바꿀 리 없다. 다만 앉는 사람이 방향을 바꾼다. 동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먼저 앉지 않았다. 기다림에는 예의가 있다. 함께 앉기로 한 벤치에 혼자 먼저 앉는 건 예의가 아니다. 대신 파라솔의 기둥을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다. 기둥은 멍청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멍청한 것과 착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기둥은 착했을 것이다. 정우야.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나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몸을 돌리면 50년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고개만 돌렸다. 동식이 서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숨이 가빠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더 맑았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오늘의 빛이 그의 눈동자에서 합쳤다. 앉자. 우리는 앉았다. 어제 앉았던 자리, 같은 각도, 같은 높이, 때로는 같은 것이 사람을 구한다. 정우야. 응. 어제 못한 말이 있다. 나는 숨을 쉬었다. 숨은 준비다. 숨이 준비되어 있어야 말이 들어온다. 그때 내가 사라진 건 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문장이 시장 공기를 바꿨다. 떡튀김 튀기는 기름 소리가 잠시 멎은 것 같았다. 내 귀가 멎었을 수도 있다. 나는 무릎이 손을 서로 포개고 손등에 혈관이 올라오는 걸 보았다. 혈관이 올라오는 건 무서움이 아니라 준비다. 오래된 진실은 들어올 때 준비를 요구한다. 무슨 말이냐? 내 질문은 아주 작았다.
작게 묻는 건 오래 듣겠다는 뜻이다. 동식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시간은 말하는 시간만큼 길다. 오래 걸어온 사람이 숨을 고르는 것처럼 오래 숨긴 사람이 단어를 고른다. 그는 입술을 한번 적시고 내 쪽을 보았다. 정우야, 그때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누구?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오늘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내일부터 한 글자씩 꺼내겠다. 내가 도망친다고 욕해도 좋다. 그래도 내일부터 한 글자씩 꺼내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심했다. 사람이 한꺼번에 다 말하면 그 이야기는 죽는다. 조금씩 말하는 이야기는 산다. 산 이야기는 내일도 온다. 그래. 내일부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목덜미에 햇빛이 잠깐 묻었다. 노인의 목덜미에 묻은 햇빛은 아이의 이마와 비슷했다. 삶의 처음과 끝은 닮았다. 우리는 오래 앉았다. 오래 앉아 있으니 시장 사람들이 각자 우리를 지나갔다. 아버님, 귤 만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시네.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누구의 손님이기도 했다. 늙으면 많은 사람의 누구가 된다. 이름은 줄고 호칭은 늘어난다. 그런데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벤치 맞은편 카페 창가 안쪽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을 때까지 컵을 들지 않았다. 눈은 컵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는 척 보았다. 오래 산 사람은 보지 않는 척 보는 법을 안다. 동식도 그런 눈을 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오늘은 여기까지. 그 문장이 신호였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을 옮기며 나는 카페 창가를 스쳤다. 검은 모자는 내 눈을 피했다. 피하는 눈은 되게 오래 우리를 본 눈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검은 모자, 창가, 시선, 내일. 동식은 파라솔 기둥을 한번 만지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다른 골목으로 걸었다. 헤어질 때는 같이 서 있던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게 좋다. 그래야 누군가가 따라붙어도 둘 다 같이 잡히지 않는다. 오래 산 사람들이 몸으로 배운 지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 무릎이 알려준다. 집으로 돌아와 문고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다. 수첩을 펴고 적었다. 오늘 동식? 주소의 종이. 도망의 이유빈 누군가. 검은 모자. 내일. 라디오를 켰다. DJ가 신청곡을 읽었다. 오래 기다린 전화라는 사연이 왔네요. 나는 볼륨을 아주 조금 높였다. 오래 기다린 전화. 내 귓속 말처럼 들렸다.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이 났다. 낮은 울음. 낮은 울음은 오래간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시장 구석 파라솔의 그림자가 다시 들어왔다. 파라솔의 원형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숨의 원형과 닮았다. 나는 내일을 생각했다. 노인의 내일은 귀하다. 귀한 내일은 아껴서 써야 한다. 나는 내일 동식이에게 무엇을 먼저 물을지 마음속 차례를 세웠다. 그때 널 찾아다니던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나? 50년 동안 내가 들고 다닌 내 주소, 그 종이의 마지막 줄에 뭐가 적혔나? 질문은 길고 노인의 숨은 짧다. 그래서 나는 질문 사이에 숨을 넣어두기로 했다. 숨을 넣어두면 내일이 덜 무겁다. 불을 끄고 눕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어왔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착각일 수 있다. 그러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랐다. 이름은 불러줘야 돌아본다. 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는 계속된다. 내일 시장. 동식. 한 글자씩. 늦기 전에. 시장 구석 철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말고 나는 그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동식이도 마찬가지였다. 두 늙은 남자가 같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곁눈질하는 모습은 아마도 우스웠을 게다. 하지만 우리에겐 웃음이 없었다. 살아있었네. 내가 먼저 말했다. 살아만 있었지. 동식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목이 메어왔다. 군대 다녀오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 떠나가며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가장 서운했던 게 이 친구의 빈자리였다. 왜 한마디 말도 없었는지, 왜 사라졌는지, 왜 나만 남겨둔 건지. 그때 동식이 입술을 달싹였다. 내가 사라진 건 사실 빛 때문이었다. 나는 가만히 그를 보았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형이 사업한다고 날 끌어들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졌어. 집 앞에 낯선 놈들이 몰려들고 부모님 얼굴마. 저 못 들 것 같더라. 군대 가도 가족이 위험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도망쳤다. 나는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야,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우리가 친구였잖아. 같이 짊어졌으면 안 됐냐? 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근데 50년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 그게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었다는 걸. 나는 말없이 시장 사람들 발걸음을 바라봤다. 학생들, 아주머니들, 배달원들. 세상은 우리 둘을 모른 채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였다. 카페 창가 안쪽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는 식어가는데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식도 눈치챘는지 낮게 중얼거렸다. 왔구나.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내가 물었다. 동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정우야, 나 사실 빚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그때 지켜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를 지킨 거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다 말 못한다. 내일부터 한 글자씩 꺼내겠다. 내가 욕해도 좋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겨우겨우 던져준 조각. 한 글자씩이라도 좋다. 근데 도대체 넌 그동안 무슨 삶을 살아온 거냐?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파라솔 기둥을 툭 치고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벤치에 홀로 남았다. 창가 너머 검은 모자 사내가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낯설음만이 아니라 묘하게 오래된 원한 같은 게 서려 있었다. 나는 마음속 수첩에 적었다. 동식빛 누군가, 검은 모자, 내일. 다음 날도 나는 시장 구석 벤치로 갔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앉아있자니 손끝이 떨렸다. 50년 만에 돌아온 친구가 던진 말이 가슴에서 맴돌고 있었다. 내가 지켜야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란 말일까? 가족? 연인? 아니면 나? 잠시 뒤 동식이 나타났다.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똑같았다. 벤치에 앉자마자 그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정우야, 내가 화내도 좋다. 욕해도 좋다. 근데 이제 말해야겠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사라진 건 빚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 아이 때문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이, 그래. 어린 여자애 하나가 있었어. 우리 집안도 내 집안도 아닌 그저 우리 공장 근처에 떠돌던 아이. 부모는 사고로 세상을 떴고 친척도 없었다. 그 애가 어디로 끌려갈까 두려워서 내가 지켜야겠다 싶었다. 근데 내가 군대 가면 그 아이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식은 말을 멈췄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무릎을 움켜쥐며 물었다. 그래서 넌 그 아이랑 같이 사라진 거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숨김이었다. 그 아이를 숨기고 지키려는 도망.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50년 동안 잃어버린 친구가 사실은 누군가를 지키느라 나를 떠났다는 사실.
서운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였다. 파라솔 옆 검은 모자 사내가 다가왔다. 어제 카페 창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그 사람. 그는 우리 앞에 서더니 낮게 말했다. 드디어 입을 여시는군요. 정동식 씨. 나는 놀라서 동식을 보았다. 동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우야, 이 사람 내가 언젠가는 마주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검은 모자는 차갑게 웃었다. 50년 전 그 아이 아직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동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정우야, 지금은 다 말 못한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내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쫓아다니는지. 검은 모자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곧 드러날 겁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50년 만에 돌아온 친구, 그가 지켰다는 아이, 그리고 정체 모를 검은 모자 사내. 내 안에서 질문만 커져갔다. 동식아, 그 아이가 누구냐? 도대체 왜 너를 50년이나 붙잡아 둔 거냐? 그러나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다. 정우야, 내일이면 말해주마. 더는 미룰 수 없으니. 다음 날 나는 더 일찍 시장에 나갔다. 벤치 위에 아직 이슬이 남아 있었다. 손바닥에 차가움이 전해졌지만 나는 그대로 앉았다. 오늘은 반드시 들어야 했다. 50년 동안 숨겨왔다는 진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잠시 뒤 동식이 나타났다. 어제보다 숨이 거칠어 보였다. 벤치에 앉자마자 그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정우야, 이제는 말해야겠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스스로 들을 정도였다. 그 아이 사실은 내 피부치다. 뭐라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동식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내 누님 오래전에 집을 나갔잖아. 아무도 소식을 몰랐지. 사실 그 누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 자리에 어린 딸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그 아이였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내가 지켰다는 아이가 내 누님의 딸 내 조카란 말이냐?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때 너한테 말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까봐 차마 말 못했다. 널 위해 숨겼던 거다. 나는 무릎을 부들부들 떨며 벤치를 붙들었다. 50년 동안 사라진 친구가 사실은 내 핏줄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숨어 있었다니. 그 순간 낯익은 기척이 다가왔다. 검은 모자 사내였다. 이번엔 멀찍이 서 있지 않았다. 벤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낮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털어놓으셨군요. 그 아이 얘기. 나는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봤다. 당신은 도대체 뭐야? 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냐? 사내는 시선을 동식에게 고정한 채 대답했다. 저 아이 결국 제 손에 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50년 전부터. 동식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안 돼. 그 아이는 내 손에 절대 갈 수 없어. 허허, 아직도 그 집안의 피를 지키겠답니까? 이제 늦었습니다. 곧 세상에 드러날 테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검은 모자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50년 전부터 동식을 쫓아온 또 다른 과거라는 걸. 동식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정우야, 내일 꼭 같이 가자. 이제는 내가 봐야 한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모자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음 날 아침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동식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아이 내 조카다. 50년 동안 친구의 빈자리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내 피부치를 지키고 있었다니. 나는 허공을 붙들듯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구석 벤치에 도착했을 때 동식은 이미 와 있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정우야, 오늘은 보여줄 게 있다. 따라와라. 우리는 시장 골목을 벗어나 오래된 골목길로 들어섰다. 좁은 길 끝, 허름한 집 앞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지만 눈매는 분명히 익숙했다. 내 누님과 똑같은 눈빛. 나는 숨이 막혔다. 정우야, 인사해라. 내 조카 수진이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거칠고 굳은 손. 그러나 분명 내 가족의 체온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순간 검은 모자 사내가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서더니 낮게 비웃었다. 드디어 만났군요. 그러나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것이어야 합니다. 50년 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그를 노려봤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피부치를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동식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섰다. 안 된다.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건 이 순간 때문이다. 내 손에 절대 넘길 수 없다. 사내는 조소를 지었다. 지켜왔다고? 숨긴 거겠지. 진실은 곧 드러난다. 세상이 알게 되면 당신들이 품고 있던 건 짐이 될 뿐이야.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짐이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왜 제 인생을 두고 다들 자기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우리 셋은 모두 멈췄다. 50년 동안 감춰진 이름이 드디어 스스로 말을 시작한 순간이었다. 나는 조카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맞다. 넌 짐이 아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이다.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50년을 버텼다. 검은 모자는 한참 우리를 노려보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다.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방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보리밥에 된장국, 단출했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50년 만에 삼촌과 마주 앉았고 동식은 평생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나는 밥을 뜨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건 때론 숨어 사는 일일 수도 있구나.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늦게 배운 교훈이다. 며칠 뒤 동식은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의 몸은 더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정우야, 내가 너한테 진 빚은 이 아이로 다 갚았다 생각한다. 미안했다. 고맙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니야. 넌 빚진 게 아니라 내 조카를 지킨 은인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친구는 그렇게 내 옆에서 마지막 숨을 고이 내쉬었다. 나는 지금도 시장 구석 벤치를 지날 때면 멈춰 서곤 한다. 그 자리엔 더 이상 동식이 없지만 파라솔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다. 그리고 수지는 내 곁에 남았다. 삼촌이라고 부르며 찾아와 밥을 같이 먹는다. 그 목소리 하나가 50년의 세월을 다 갚아주는 것 같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오래 끊긴 전화번호 하나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말고 걸어보세요. 그 한 통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잇는 끈이 될 수 있으니까요.